금리 인하의 효과는 대출을 늘려주는 게 있어요. 최근에 중국을 보면 금리 인하 2년간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대출을 갚아요. 그럼 금리가 낮아지는데 대출을 상환하죠. 그걸 보면서 이강이 얘기한 거죠. 이거 디플레이션 부채 시그널이다. 그럼 무서운 이야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영화 제목으로 따지면 악마를 보았다 뭐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완전히 지금 매크로 거의 장세이다 보니까 그렇죠. 되게 많은 분들이 찾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매크로 과잉이라는 생각이 좀 저도 매크로 보는 사람이지만 이제 매크로 쪽에 대한 사람들의 민감도가 사람들이 아니라 시장의 민감도가 너무 커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많이 저도 듭니다. 그거를 느끼는 게 뭐 그렇죠. 텔레그램이나 유튜브 보면은 예전 한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종목 하시는 그렇죠. 분들은 야 매크로 왜 보냐라고 그렇죠. 했는데 지금 거의 모든 분들이 다 매크로를 보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 중요성들이 높아졌다는 걸 체감하게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럼 맞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환율 어차피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난주 금요일이었나, 그러니까 저기 일본 총리 선거 있었잖아요. 저희도 이제 보고 있는데 저기 그 고이즈미가 처음에 된다고 했었거든요. 한 달 전쯤에는. 근데 고이즈미 둘째 아들이 안 됐다가 갑자기 이제 저기 이시바 시게루 쪽으로 확 몰려갔다가 이제 갑자기 다카이치로 바뀌니까 환율이 시작하자마자 원엔이 920원에서 갑자기 훅 주저앉으면서 905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고 막 저희 막 있는데 이제 2차 투표에서 그 뒤집어지니까 뒤집어졌다는 소식 이시바 시게루 총리 뭐 이제 선출을 딱 본 다음에 그 뉴스 본 다음에 환율을 딱 보니까 어느새 920으로 돌아와 있더라고요. 진짜 급변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매크로에 관련된 뉴스나 이벤트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가요. 거의 빛의 속도로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매크로 과잉이라는 표현 되게 와닿네요. 네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각국 주요국들의 통화가 어떻게 좀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달러 흐름부터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담장님. 네네.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전제부터 말씀드리면. 금리도 한번 분석을 해본 적 있고 주식도 분석해 보려고 노력한 적도 있지만 이제 환율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귀신도 모르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외환 시장에서는 직관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냐면은 쏠림이라는 거를 별로 받아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가의 오르내림을 미국이나 일본이 신경을 쓸까? 안 쓰거든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오르내림을 미국이나 일본이 신경을 쓸까? I don't care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의 오르내림을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신경을 쓸까? 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 조작국, 금리 조작국은 없지만 환율 조작국은 있죠. 맞죠. 왜 그러냐면 환율은 분배를 말합니다. 누군가의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 그 나라 통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수출이 유리해지거든요. 수출이 유리해지면 상대편이 손해를 보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은 맞습니다. 어느 국가와 양국 간의 대비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장 원리를 거슬리는 억지가 들어와요. 억제가 딱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엔화라든지 달러라든지 한 방향으로 크게 쏠리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갑자기 꺾어버리는 일도 또 종종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지금 앞에 좀 전제를 길게 깔았지만 달러라든지 엔이라든지 유로라든지 위안을 볼 때에도 이런 관점을 좀 견지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먼저 깔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달러가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미국의 이제 빅컷이 이제 가장 큰 이슈를 제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컷 금리 인하가 좀 단행이 됐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이 빅컷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될 때 우리나라하고 한번 잠깐 비교를 해보면 요번에 0.5가 인하가 되면서 우리 기준금리가 3.5고요. 미국 금리가 5예요. 그럼 1.5% 차이 나잖아요. 원래는 2% 차이 났거든요. 많이 줄었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박수를 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잠깐 생각해보면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 금리가 높아야 될까요? 미국 금리가 높아야 될까요? 한번 직관적으로 대중적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좀 더 우리가 금리가 미국보다 좀 높아야 왜냐면 사람들이 달러를 더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원화의 이자를 더 줘야 투자를 하겠죠. 그렇죠. 그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금리가 높아야 되냐 아니면 건영이의 금리가 높아야 되냐 제 금리가 훨씬 높아야겠죠. 그래야지 그 금리 차만큼을 보상을 해줄 테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보통 높았어요. 근데 이게 역전된 게 그렇게 자주 있는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이번이 참 이례적인 거고.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21년도 8월 달부터 우리나라가 기준금리 인상에 들어가요. 선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미국 기준금리가 제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5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준금리가 0.5가 높았죠. 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먼저 기준금리 인상에 들어가서요. 미국은 22년 3월에 따라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22년 3월까지 4번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22년 3월로 가보시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5고요. 미국은 제로였어요. 네. 그래서 이미 차이를 150bp를 벌리고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말은 사실은 네. 저도 처음 들어봤던 단어예요. 막 엄청나게 끌어올리면서 5.5까지 순식간에 달려가는데 우리나라는 천천히 올리면서 3.5까지 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3.5, 미국은 5.5. 이렇게 이제 뒤집어졌어요. 네. 그럼 이게 금리가 뒤집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도 이거 뭔가 불안하지 않냐. 네. 미국 금리가 더 높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럼 돈 다 빠져나가지 않냐 해외로. 네, 그렇게 이제 다들 해석을 했었죠. 그때 당시 이제 한은 총재께서 이제 얘기했었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좀 기억이 나냐면 기억에 남는 게 첫 번째. 이게 잠깐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그럼 미국보다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뒤집어졌다는 얘기는 미국이 우리보다 빨리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빨리 올려야 되지 않아요? 이랬더니 이제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은요.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둘 다 높은데 미국은 주택담보대출의 90%가 고정금리예요. 그럼 금리를 올리면 영향을 덜 받겠죠. 덜 받죠.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의 60~70%가 변동금리죠. 네. 금리를 올리면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한은 총재의 반문이 이거죠. 미국이 0.75 올리는 거하고 우리가 0.5% 올리는 거하고 비교하면 우리 0.5가 파괴력이 더 있을 걸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네, 그 비슷한 시각이죠. 그러면 우리가 미국처럼 따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럼 미국은 세게 올라가지 우리는 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뒤집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뒤집어졌으니까 돈 더 빠져나가야지. 그런데 두 번째 코멘트가 뭐가 있냐면 과거와 달리 지금 우리는 변동환율제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가 뒤집어진 거를 환율이 흡수를 해요. 그 말씀이 뭐냐면 21년도 8월만 해도요. 미국 금리가 0이고 우리가 0.5였죠. 금리가 높았죠. 그때 당시 원달러 환율이 1,150원, 60원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뒤집어졌죠. 네. 뒤집어지니까 지금 환율이 1,350원 이러잖아요. 네. 오늘 보니까 1,320원, 30원 하던데 그거 보면서 무슨 느낌이냐? 와, 많이 내려왔네 이러죠. 네. 그때 당시에 1,300원 넘으면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오, 뭐야 미쳤어 다 이랬었는데 세상 지금은 망한다는 그렇죠. 식으로 망한다는 이야기가 거 했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금리가 역전이 돼 있잖아요. 그게 오래 지속이 되면서 이걸 환율이 고스란히 그 충격을 흡수하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외환위기 때나 이럴 때는 고정 환율로 환율을 유지하다 보니까 튀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건데 지금은 변동 환율로 그 충격을 환율이 흡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고정금리, 변동금리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명암이 다 있어요. 유불리가 다 갈리죠. 금리가 올라갈 때는 고정금리가 낮죠. 왜냐면 충격이 없으니까. 근데 금리가 내려올 때는 고정금리가 혜택이 거의 없죠. 금리가 고정돼 있으니까요. 네. 변동금리는 혜택이 크겠죠. 그 말씀은 뭐냐면 미국이 0.75를 내리는 거하고 우리가 0.5를 내리는 거하고 어디가 효과가 클까? 우리가 크겠죠. 그럼 그 얘기 뒤집어 말하면 미국만큼 많이 내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감은 하진 않지만 시장에서는 조금 많이 내릴 걸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많이 내리면 2.25를 프라이싱하고 있고요, 지금. 그 다음에 미국은 많이 내리면 2.75를 프라이싱하고 있습니다. 저는 끝에는 그 둘 다 조금씩 다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까지 프라이싱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은 둘의 금리 차이가 200bp가 벌어져 있지만 이제 시차를 두고는 미국이 2.75에 우리가 2.25면 50bp로 줄어든다는 걸 프라이싱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50bp로 줄어들면은 그 충격을 환율이 다시 흡수를 하겠죠. 그럼 그 갭만큼을 환율이 메워버리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다들 얘기하고 있는 게 원달러 환율이 물론 옛날처럼 우리가 미국보다 50bp, 150bp 높을 때로 돌아가긴 쉽진 않지만 50bp 차이로 줄어들면 그만큼 환율이 조금은 더 내려와 주지 않겠어? 원화 강세가 나타나지 않겠어?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미국의 B컷이라는 게 미국의 금리가 빠르게 내려왔잖아요. 예, 그 영향을 갖다가 좀 받아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상대편하고 환율이 이제 어느 정도 이 금리 갭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 일단은 첫 번째는 그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마찬가지로 B컷에 대한 얘기인데 이 B컷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시장에서는 저도 좀 그랬지만 요번에 개인적으로는 B컷 예상 못했거든요. 저는 25bp 생각을 했었는데 B컷을 했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비컷을 이제 뭐 변명을 굳이 하자면 FOMC 때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50bp 하기 전에 첫 번째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쁘지 않았어요. 14만 명이 창출이 됐거든요. 그럼 이 낫배드예요. 네. 그래서 14만 명이면 옛날 같으면 뭐 쏘쏘 낫배드 이랬고, 두 번째는 미국의 물가 지표가요. 이 주택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여전히 2%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소비 지표가 나쁘지 않았고 산업 생산 지표가 나쁘지 않았고 미국의 GDP 성장률도 GDP 나우에서 2.5에서 3을 찍어요. 그러면은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감안했었을 때는 이거는 3% 정도 나오면 금리 인하가 긴급한 상황인가라는 퀘스천 마크를 주게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의 패턴 같으면 이 패턴에서 50bp 비컷을 못 해요. 그럼 이제 천천히 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비컷 하고 딱 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깜짝 놀랐죠. 이게 뭐지? 그럼 이건 이제 당연히 달러의 약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조금만 가보면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이유를 얘기를 해요. 원인을 좀 얘기를 하는데 그 원인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실업률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미국의 지금 실업률이 여전히 낮긴 하지만 문제가 있다. 잘 생각해보자 이런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매월 옛날에는 10만 명 이상씩 일자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다들 박수 쳤어요. 그럼 실업률이 그냥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민자가 대규모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민자가 굉장히 많이 늘면 이 풀이 늘었는데 옛날처럼 10만 명씩만 똑같이 늘어나면요. 실업자가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풀이 늘었으니까. 네. 모수가 커졌으니까. 그렇죠. 모수가 커졌어요. 그러면 옛날처럼 똑같이 10만 명씩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옛날에 쏘쏘였는데 지금은 10만 명씩 만들어지면 실업률이 올라가는 요인이 돼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게 구인 구직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구인 구직 비율은 뭐냐면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하고요. 빈 일자리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겠다는 사람하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하고 그 비율을 봐요. 옛날에 이게 2배였어요. 이게 뭐냐면 빈 일자리가 1200만 개인데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600만 명이에요. 이 600만 명은 골라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대2예요. 비중이 2배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요. 일자리를 어디를 가냐면 임금을 높게 주는 데로 올라가요. 이건 임금 상승 압력이 높아지거든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요. 그래서 이거 빨리 낮춰라. 이거 1대2면 말도 안 된다. 빨리 낮춰라. 이거 확 잡아 낮춘 거예요. 5.5%로 금리를 올려서 쫙 낮췄는데 드디어 이게 1대1이 됐습니다. 그럼 1대1이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참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도 일자리를 줄이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쭉 내려올 때는 어차피 일자리가 풀로 차 있으니까 실업률이 크게 안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1대1이 된 상태부터는 일자리가 줄어들 때마다 실업률이 그대로 투영이 돼버리겠죠. 그럼 실업률이 생각보다 지금부터는 빨리 올라갈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요인을 보면. 어떻게 보면 가불관계가 바뀐 그렇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앞서서 제가 매크로 과잉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요즘은 그 옛날에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됩니다 이러면 이건 뭔가요?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요즘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고 보통 불황이 진짜 모든 분들이 다 알아요. 상식이더라고요. 그쵸.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불황이 온다. 샴의 법칙을 아십니까? 다 알아요. 뭐 이래요. 그래서 옛날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하고 다르면 뭐가 있는 거냐면 우리가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이 정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 행정부예요. 옛날에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침체가 옵니다라는 얘기를 오타쿠들 몇 명만 알았던 거예요.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 경제학자들 이런 사람들 안경 두꺼운 사람들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네. 있고. 근데 지금 모두가 알아요. 근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어요. 그러면 모두가 불황이 찾아와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불황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면 믿으면. 세론. 주식 그럼 팔겠죠. 일단 주식 팔겠죠. 네. 부동산 팔겠죠. 네. 그리고 소비를 줄이겠죠. 저축을 늘리겠죠. 그럼 진짜 불황이 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그널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그널을 믿어요. 자기 그냥 실현적 그렇죠. 자기 실현이 되는 네. 거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옛날에 이 안경 두꺼운 오타쿠 몇 명 이런 거 하고 지금 이 상황하고 이게 훨씬 심각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샤메 법칙을 다 믿고 있는데. 네. 그럼 이럴 때는 안 온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2022년도 하반기부터요. 장단기 금리 역전됐잖아요. 빚을 늘려가지고 재정 지출을 엄청나게 풀어줘요. 그중에 제일 크게 나온 게 뭐냐면 학자금 대출 탕감. 네. 1조 달러를 탕감해줘요. 연준이 금리를 5.5로 올렸는데도. 그러면 빚을 탕감하지 않습니까? 그럼 금리를 올리잖아요. 이자가 얼마나 갈까요? 빚을 탕감해주면. 0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도 0이죠. 0이죠. 이게 재정으로 떼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 적자가 지금 엄청 늘어났다고 국가 부채가 늘어났다고 하는 이유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연준에서도요. 지금 실업률이 여기서 만약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떤 수요가 붕괴되는 게 아니라 이민이 늘고 그래서 1대1이 된 상태에서 의도치 않게 실업률 좀 올라가는 거 이거 큰 문제 안 되는 거지만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겁에 질릴 수 있잖아요. 네. 막아야죠. 그래서 금리 B컷을 간 겁니다. 이게 B컷을 다는 네. 게 우리가 모르는 지표를 연준이 보고 있거나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시장의 이 심리를 선제적으로 좀 네. 제어하려는 네, 이런 그렇죠.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요번에 그러니까 저도 틀렸지만 50bp 되니까 저도 일단 뭐야 한다면 깜짝 놀라서 이제 그 기자회견 봤을 거잖아요. 네네. 기자회견을 보면서 뭐지 이러는데 일단 사람이 마음이 일단 막 구겨져 있잖아요. 뭐지 네네. 하면서 기자들도 다 똑같이 패닉이에요. 그래서 다 똑같이 그 질문을 다 했거든요. 아니 이런데 왜 금리를 인하했냐고.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미국 대선하고도 맞물리게 되면은 네. 약간 이거 밀어주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 그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래서인지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파월 회장도 여태까지 사실 기자회견에서는 뜨뜻미지근한 얘기 했어요. 막 네. 물어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네. 있고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고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뭔가 구체적으로 설득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을 게 많은 이제 들어줄 게 되게 네. 많았던 내용인데 그 중에 이제 기자회견 중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읊어줘요. 근데 그거하고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자기 실현을 충족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을 제 생각에는 연준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논리는 탄탄하지만 당연히 마음속으로 불만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그 분이 이제 그 거버너 중에 한 명인 보우먼이라는 네, 분이죠. 맞죠. 이 미셸 보우먼이 반대표를 던졌거든요. 이거 큰 거예요. 이사가. 연준 이사가. 왜냐하면 지역은행 총재들은 반대표를 가끔 던져요. 왜냐하면 지역은행 총재는 그 지역을 대변해서 오신 거예요. 땅덩이가 넓으니까 지역마다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우리 지역은 안 좋아요 하면서 반대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연준 이사는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연준의 같은 층에 다 계신데요. 네.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 이런 FOMC 같은 거 할 때 서로 의견이 다르면 미 다 한 바퀴 돌면서 이 연준 의장이 다 설득을 한대요. 구워 섰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그날 당일 날은 일단 다 만장일치. 네. 이렇게 다 동그라미를 쳐주게 보통 돼 있는데 이번엔 반대를 던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우먼이 던진 이유 중에 여러 개를 어제 새벽에 여러 개를 얘기했더라고요. 4가지 이유를 얘기했는데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네. 그 중에 이제 핵심으로 얘기했던 게 보우먼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금리를 인하해주면 시장에서는 내가 모르는 뭔가 있다. 네. 이런 불안감이 생기는 게 1번. 50bp를 인하했을 때. 두 번째는 이번에 50bp를 인하해줬으니까 그럴 줄 알았어. 다음번에도 50bp, 그 다음에도 50bp 하면서 햇님 달림에 나오는 호랑이처럼 고개마다 달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50bp에 대한 기대가 또 커지잖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안 해도 될 때 50bp 해주니까 이번에도 안 해도 돼도 50bp 해줄 거다. 이런 기대가 생기죠. 그러면 자산 시장에 과열 같은 걸 만들면서 다시 수요가 폭발하면은 인플레이션 기대를 갖다 키울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보우먼이 그대로 얘기한 거고 그래서 이제 어제 새벽에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제 다들 기자들이 이제 기자회견 같은 거 하니까 물어보는 게 50bp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게 우리 지난번에 FOMC 때 추가로 50bp 였네. 네. 그럼 25bp씩 두 번이잖아요. 별다른 게 없으면 우리 예상대로 간다면 그 정도가 적절하다고 본다. 근데 예상대로란 말을 했잖아요. 예상대로가 뭐냐면 연준에서 전제를 깐 게 0.25씩 두 번 낮춘다고 했잖아요. 그 11월, 12월에. 네. 그 0.25씩 두 번 낮추는 전제는 실업률이 4.4까지 올라가면 그 정도까지. 그럼 4.4 위로 튀지 않으면 여기서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사실상 시장에서도 그러면은 0.5의 가능성 확 낮아지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많이 될 줄 알았다고 그걸 되돌렸어요. 지금 이 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예상 외에 금리 인하가 터졌잖아요. 네. 그랬더니 달러가 확 약해졌다가 어제 생각보다 금리 인하를 많이 안 할 거. 천천히 할 것 같으니까 네. 갑자기 위로 확 꺾여 올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글로벌 달러와 가치도 전체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이 패턴을 굉장히 많이 투영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우리가 볼 게 연준의 금리 인하. 요걸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파월 회장이 어제 엊그저께 얘기한 게 금리 인하 뭐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네네. 하면서 11월 달에 이제 50bp 인하 CME 패드와치상 확률이 확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게 12월 달로 넘어가면은 12월에 한 번 할 걸로 또 시장이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네. 왜 금융시장은 이 50bp에 대해서 계속 포기를 하지 않는 걸까요, 이게? 일단 맛있는 사탕이잖아요. 네. 먹고 싶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시장은요. 여태까지 항상 겪어왔던 게 네. 금리를 2000년대 이후부터는 금리를 인상할 때는 천천히 인하할 때는 빠르게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번에도 금리 인하 시작하니까 그럼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막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25bp니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50bp로 내려와 줘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거기 딱 충족시켜준 거죠. 50bp 딱 때려주니까 그럴 줄 알았어. 네. 네.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에서는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많이 옛날의 패턴대로 그렇게 기대하는데 딱 요번에 부정을 해버리니까 그럼 요번 말고 다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굉장히 영악한 거죠. 시장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번 말고 다음 이렇게 이제 밀어넣는 건데 어쨌든 한 번이라도 더 얻어먹고 싶은 거죠. 한 번이라도 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2.75에서 3.0 네. 그 레벨까지도 보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연준은 그 정도까지 내리진 않고 3.25에서 3.5 정도에서 스톱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 시장은 확실하게 눌려줄 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연준이 그만큼 딸려가지 않으면 시장이 원하는 만큼 딸려가지 않으면 시장이 원할 때는 달러가 밑으로 박히다가 연준이 안 끌려가잖아요. 그럼 네. 튀고 그 다음에 또 달러가 또 연준이 결국엔 시장이 또 기대를 하면은 달러가 또 약해지다가 연준이 반대로 땡기면 또 튀고 이제 이런 그림을 좀 계속해서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장이랑 연준이랑 알력 다툼은 언제쯤 종결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달러의 예. 추세가 지금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이게 위로든 박스권 아래로든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계기나 아니면 시기가 어느 정도로 저희가 보면 될까요? 일단 그 시기라는 거는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21년부터 싸웠어요. 연준하고 시장하고. 왜냐하면 연준이 21년도에는 금리 올릴게라고 했더니 시장이 네. 아유 천천히 올릴 거야. 새 가슴이라서 빠르게 못 올려 이랬거든요. 22년 내내 그렇게 세게 올리고 있는데도 다 왔어 하면서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의 괴리는 항상 있어 왔고요. 23년도에는 다 뭐라고 했냐면 금리 이제 인하한다고. 네. 인하할 거야. 그래서 2년이 지나서 인하하잖아요. 네. 근데 이미 2년 전부터 금리 인하한다고 그 기대를 엄청 가지고 있었어요. 네. 참고로 올해 초에 올해 1월 달에 뭐라고 했냐면 올해 연내 7번 인하한다고 했어요. 대체 그때는 네. 다들 저도 그렇고 그쵸. 무슨 생각을 그렇게 했었는지 다들 그냥 7번 인하할 거야. 막 다들 왜냐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걸 네. 봤었으니까요. 그래서 시장은 항상 뭐든지 이 긍정의 낙관의 편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연준은 그 편향에 맞춰서 다 들어주잖아요. 햇님 달님의 호랑이는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얘기했지만 이 시루에 있는 떡을 다 드셨어요. 그런 다음에 할머니의 팔과 네. 다리와 뭐 할머니 잡아먹잖아요. 거기서 안 그치고 햇님이 달님이 찾아가서 네. 손 뒤집다가 죽잖아요. 아마 기억하실 네, 거예요. 그쵸. 시장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지금 단순히 저기 금리만 몇 번 금리에 있는 이 시루에 들어있는 5.25짜리 떡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양적 긴축도 멈춰주고 그렇잖아요. 오히려 양적 완화로 그렇죠. 돌려주고 그런 걸 이제 기대를 하겠죠. 그래야지 유동성이 계속 흘러나와야 지금의 높아진 자산 가격의 밸류에이션을 계속 받쳐주면서 끌어올릴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기대하는 게 크죠. 네. 그 전래동화대로라면은 그 호랑이의 끝은 순탄치 않았는데 시장의 예. 끝도 저희도 약간 예. 밸류에이션의 큰 폭의 조정 뭐 이런 것들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이제 그런 게 만약 일어나려면 네.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오르면 그때는 굉장히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게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당뇨병에 걸린 사람이 당뇨가 없던 사람이 당뇨에 크게 걸렸어요. 그래서 한 3, 4년 앓다가 이제 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나온 거죠. 나오자마자 단 걸 드신 거예요. 정상이면 좋은데 튀어오르잖아요. 그럼 옛날보다 더 강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재발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연준이 여태까지 감아놨던 금리가요. 다시 끌어올리면서 그 다음에는 퇴원하기 쉽지 않을걸요? 정상 수치로 내려와도. 정상 수치 내려오면 바로 퇴원시키 그게 아니죠. 지난번에도 나갔다가 그 고생했잖아요 하면서 안 내보내려고 하겠죠. 그럼 이제 시장에서 되게 시장은 미래를 프라이싱 하지 않습니까? 네. 와 이거 잡으려면 다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시장이 뭐 이제 그럴 때는 금융시장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할 수 있죠. 22년도처럼. 그래서 22년도에도 결국에는 시장의 기대를 깨버리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간 게 시장을 흔들어 놨었던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달러화는 앞으로도 조금 약세를 보이겠지만 서서히 진행이 될 그렇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원화랑 좀 엮어서 여쭤보고 네네. 싶은 게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굉장히 급하게 1,300원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오늘은 조금 튀었거든요. 네네. 앞으로 원화 흐름은 좀 어떨까요? 근데 이제 그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차를 생각하면 네. 야 이거 이제 1,200원대 들어가는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천천히 내년에는 1,200원대 진입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이제 금리가 내려가니까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옛날하고 달리 금리가 뒤집어져 있다라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과거보다 지금 전 세계 경제의 미국 의존도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 대중 수출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대중 수출이 옛날보다 좀 많이 주춤해 있어요. 지금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이거는 저도 뭐 확실하진 않은데 중국 쪽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여쭤보면 옛날에는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중간재를 수입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물건 파는 거를 많이 사줬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될까? 지금 기술이 상당 부분 내재화가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두 번째는 지금 중국 내부에서도요. 애국 소비라는 게 하나의 붐이거든요. 그럼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나라한테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대중 수출을 하는 우리나라의 경기에는 얼마나 도움을 줄까라고 하면 옛날보다 좀 약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잠깐 보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달러의 가치를 볼 때 두 가지, 한 국가의 통화의 가치를 볼 때 두 가지를 봐요. 그 나라의 성장이 얼마나 강한지, 그 나라의 금리가 얼마나 높은지. 그 나라의 성장이 강하면 그 나라 성장의 과실을 먹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주식을 투자해서 배당을 먹어야지 성장의 과실을 향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러를 사서 들어와요. 그래서 달러가 강세고, 두 번째는 미국의 금리가 높으면 이 높은 금리를 먹기 위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달러가 강세인 거죠. 그래서 미국의 성장이 탄탄하고 미국의 금리가 높으면 달러가 강해요. 보통 이러거든요. 그럼 달러는 언제 약해지냐? 그대로 뒤집으면 되죠.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달러가 약해지면 달러가 약세로 돌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미국의 성장이 둔화돼도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미국 성장 의존도가 약하고 중국에 수출을 하면은 미국 성장이 약해져도 우리는 탄탄하죠. 우리 수출은. 근데 지금 지난해를 보면은 대중 무역 흑자가 적자로 바뀌었죠. 23년 만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대중 수출이 1위가 아니잖아요. 네. 대미 수출이 1위가 됐지 않습니까? 만약 미국 경기가 꺾이면 우리 수출이 꺾일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옛날에는 미국 경기가 둔화되면 달러 약세 이게 공식이었다면 미국 경기가 둔화될 때 우리나라 수출이 같이 둔화되면 네, 달러 강세. 달러가 강세로 가거나 아니면 달러가 약세로 가더라도 그 강도가 되게 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미국의 금리 인하라는 걸 바라보면 방향성은 달러 약세 쪽에 무게를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약세를 보일 가능성은 높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에서 결국에는 미국이 하나의 성장 엔진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멀티 엔진이 아니라 미국이 싱글 엔진으로 움직이거든요. 그 엔진이 식으면 달러가 약세로 갈 수도 있지만 그 엔진의 성장 의존도가 높았던 다른 국가들이 같이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됐었을 때는 글로벌 달러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약세로 가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달러 환율하고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 이게 그래서 환율이 어렵거든요. 미국이 성장이 둔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성장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서 비교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 추상적으로 답을 드리긴 했지만 옛날에 비해서 미국 성장이 둔화될 때 우리의 그 민감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게 중국 쪽에 중국향 수출이 많이 다시 옛날 수준으로 올라온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결국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눠다 보면은 그거 쉽지가 않아 보이더라고요. 네, 옛날 같긴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 아름답던 시절이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중국 수출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거고 그거는 미국의 성장이 일부 둔화된다고 해서 그게 일방적인 달러 약세를 만든다. 그래서 달러 약세는 맞지만 그 속도는 느릴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느린 것 중에 하나로 또 이것도 혹시 영향이 있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개미 군단의 힘이
위력이 좀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 동학개미보다 지금 서학개미. 그렇죠. 너도 나도 엔비디아, 테슬라 사러 가고 네. 해외 주식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원화를 밖에다 내다 팔고 달러를 사들이면은 네. 이것도 달러와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거를 좀 막지 않을까 네. 싶어서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저도 뭐 저는 주식은 잘 모르지만 이게 일반 분들하고 말씀 나누다 보면 우리나라 투자 그만하고 나도 미국 할래, 미장 갈래 네. 이런 얘기들 농담처럼 농담이 아니죠 진담이시겠죠. 네, 그렇죠.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럼 이제 개인들이 해외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국채도 많이 사요. 네. 미국 국채 사려면 달러 사서 국채 사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달러 투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부동산 이런 것들도 사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도 투자가 글로벌화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요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저기 불과 5년 전, 그러니까 2020년도만 해도 코로나 이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서 해외 투자하는 미국 주식 투자한 비중이 제가 알기에는 금액이 100억 달러가 안 됐어요. 8, 90억 달러 정도밖에 안 그거밖에 됐거든요. 안 됐어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알기에 1,100억 달러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1,000억 달러가 늘었잖아요. 1,000억 달러면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 많이 낼 때 한 달에 무역 흑자 많이 내면은 경상에서 진짜 세게 내면 5, 60억 달러 들어오거든요. 1,000억 달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환율 보는 사람들이 저도 관심 없다가 네. 이제 이거 안 보면 답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해요. 그래서 개인의 해외 투자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큰 건 개인의 해외 투자 서학개미도 있지만 기업들의 해외 투자 있죠. 지금 미국에다 공장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트럼프나 해리스나 누가 되든 간에 공장 미국에 지라고 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해외 투자가 과거하고는 달라졌으면 무역 수지 흑자로 들어오는 달러가 줄어드는데 해외 투자로 나가는 달러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국내 잉여 달러가 줄어들죠. 네. 그럼 달러의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달러의 약세가 옛날처럼 진행이 쉽지가 않겠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 같이 짚어주신 건데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연동성, 미국 성장에 대한 의존도, 세 번째는 해외 투자. 요 세 가지가 물론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요 세 가지가 아마 이제 달러의 방향성을 하방으로 잡는다고 할지라도 그 속도라든지 정도를 많이 약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원화 강세도 제한적일 거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계속해서. 그렇죠. 이제 일시적으로야 세게 나올 수가 있겠지만 네, 네. 결국에는 훅 내려갔다가도 이게 펀더멘탈에 수렴을 하는 경향들이 되게 강해지거든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네. 2022년도 10월 달에요. 원달러 환율이 1445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이제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고 미국이 앞으로 계속 금리 인상할 것이다 이 공포감이 컸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금리 올리면 전 세계가 경기 침체야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2023년부터는 금리 인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피벗 기대를 반영을 하면서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딱 2달 만에 1215원까지 빠졌어요. 엄청 빠른. 예, 1200대 초반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1300원으로 올라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에 와서 수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원화 자체가 오버슈팅이니까 결국에는 달러가 언더슈팅을 할 가능성들은 있죠. 순간순간 확 내려갔다 올 그런 경우에는 1200원 밑에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에 이런 언더슈팅 같은 것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수렴하는 레벨을 보면은 옛날보다는 한 레벨 정도는 높은 수준에서 머물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강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원화 강세보다 더 관심이 많은 거는 엔화 예. 강세. 아까도 초반에 앞서서, 이제 네, 그 말씀하셨었지만. 이야기를 언지를 주셨는데 네. 엔달러 환율 이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 저기 지난번에도 사실은 연합뉴스 나와가지고도 몇 엔캐리 차례 엔캐리 트레이딩. 청산도 예, 예.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엔화를 볼 때 급격한 엔화의 강세는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씀드리고 조금 지나니까 갑자기 엔화가 965원 탁 튀어요. 네.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이 엔화 샀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그래도 이제 920원이잖아요. 네, 920원 밑에 있잖아요. 이제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환율이라는 건 한쪽으로 쏠릴 때 되게 불편해해요, 모두가. 그럼 그런 게 쏠리는 거 별로 다 안 좋아하거든요. 일본 당국도 원하지 않고 일본도 결국에는 과도한 엔 약세가 싫은 거지 엔 강세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엔 강세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 진도가. 그럼 일본 자체에서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두 번째는
N 강세가 그러면 다른 나라한테는 좋을 수 있잖아. 근데 미국도 지난 8월 5일 날 엔캐리 청산되는 거 보면서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금리 인하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하필이면 우리가 인하해야 될 때 저기서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갭이 확 줄어드니까 엔캐리가 빠르게 청산이 되면서 금리 인하해서 돈을 풀어줬더니 그 돈이 다 나가버리잖아요. 짜증이 났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되는데 빠르게 인하를 할 때 엔캐리가 상존을 해버리면 답이 없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일본도 결국엔 지금은 금리 인상의 속도를 천천히 가져가겠다고 지금 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게 그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금리 인상 안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냐. 안정이 됐지 않냐. 맞죠? 안정됐죠. 근데 금리 인상을 왜 하려고 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한 이유는 간단해요. 물가가 올라서 그래요.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2.8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오늘 보니까 1.6이더라고요. 이제 뭐 저기 위원님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물가가 뒤집어진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게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이 어떻게 이러지? 10년 이러거든요. 넘게 만에 예. 처음 보는 현상이죠. 그렇죠. 네. 이거는 놀라운, 그러니까 모두들 이러지만 꽤 큰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가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에서만 30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면 디플레이션을 살던 사람들이니까 더 고통이 크겠죠. 그래서 기시다 그분도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일본 증시 사상 최대, 사상 최고잖아요. 42,000이면은. 네. 그 엄청난 행복을 누린 거거든요. 진짜 주가도 엄청 올랐고 일본 경제도 올라왔고 그렇죠. 디플레이션에 늪에서 빠져나왔고 했는데 지지율이 20%도 안 돼서 연장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연임을 못하고 물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가장 큰 이유가 N 약세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니까 서민 경제가 힘든 거죠. N 약세는 결국에는 기업들한테는 수출 기업들한테는 좋은 얘기지만 수출 대기업이죠 결국. 그렇죠. 수출하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되니까 작은 기업들은 수출하기 힘들고 대기업들이잖아요. 대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올려주면서 그 인플레이션 부담을 서민한테 씌우니까 서민들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일본은 금리를 올렸다. 왜? 물리를 올리려고 한다. 왜? 물가가 올라서. 그럼 물가는 왜 오르지? N 약세 때문에. 그럼 N은 왜 약세지?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가 커서. 그럼 금리 차가 왜 크지? 미국은 높였는데 우린 안 높여서. 그럼 왜 안 높였지? 부담스러워서. 그럼 뭐라고 하죠? 이제 올립시다. 예. 그래서 이제 올리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총재 바뀌면서 그 총재에 네. 대한 평이 뭐 과도한 부양책에 대해서 좀 별로 호의적인 입장은 아니고 약간 BOJ로 하여금 금리 인상을 더 요구하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좀 결정적인 변수가 될까요? 엔달러 환율의 향방에 있어서?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만약에 다카이치 사나이가 만약 됐으면 다카이치 사나이 같은 경우는 아베 아소 그쪽에 아베노믹스를 계승을 해요.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그래서 저기 다카이치는 이번에 금리 인상할 때 그거 필요 없다고 했어요. N 약세가 일본 경제에 무조건 좋은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에는 지난 30년간 이어져 왔었던 디플레이 늪에서 일본을 끌어올린 게 뭔데? 결국에는 N 약세가 끌어올렸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시바 시게로는 반대 얘기를 하죠. 네. 과도한 N 약세가 주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민 경제를 바라본 네.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빨리 금리 인상이라 이게 아니라 과도한 N 약세를 막아주려면 금리 인상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되죠? 중도파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그게 지금 우에다하고는 사실 라인은 맞아요. 그렇죠. 온라인은 맞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할 때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가 되니까 야 그러면 금리 인상 없네 하면서 일본 국채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0.85였다가 순식간에 0.79로 빠지고 환율이 1,305원으로 확 주저앉아요. 그 910원으로 확 905원으로 확 주저앉아요. 그러다가 이제 3시 반에 이시바 이러니까 이제 이게 갑자기 되돌림. 딱 보는 순간 어느새 0.85에 1,320원으로 되돌아 있죠. 그러니까 이시바 시게로는요. 금리 인상을 빨리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있는 정책 있죠. 결국엔 그래도 어쨌든 금리를 인상해야 돼라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 시그널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천천히 따라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일본도 결국에는 천천히 금리 인상을 할 거거든요. 그 이제 미국에서 내려주는 속도도 같이 보면서 양쪽에서 천천히 진행이 되면은 완만하게 N 강세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N이 확 올랐다 확 떨어졌다 하는 경우겠죠. 확 올랐다 확 떨어졌다 할 때에는 계속해서 시장에 시그널을 주면서 이 위아래로 뛰지는 걸
막으려는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완만한 N강세, 이게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모두의 원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몰고 가려고 상당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엔화를 언제 사고 싶냐면 올라갈 때 사고 싶거든요. 965원에서 제일 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 추세로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이라는 건 한쪽으로 쏠렸을 때 너무 따라가는 건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낭패를 볼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완만한 N강세 요거에 조금 무게를 좀 두는 게 더 좋을 것 그러면은 같습니다. 저희 뭐 8월 초에 겪었던 그 엔캐리 청산으로 인한 뭐 금융시장 일대 대혼란 네. 이거를 저희가 겪을 확률은 낮아지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완만한 N강세를 만들고 싶어하는 거하고 그렇게 되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럼 여기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딱 분위기 보니까 이제 안정이 된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이제 금리 인상했더니 갑자기 또 엔캐리 청산이 나타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갑자기 반칙하면서 50bp 인하를 해요. 네. 갑자기 금리 올리려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시장이 반대로 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의 경기 침체가 갑자기 찾아오거나 그 시그널이 갑자기 오거나 그러면 이제 시장이 반대로 돌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또 금리 인상을 포기해야죠. 또 늦춰야 되죠. 그래서 계속 튜닝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시장에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국면들은 나타나겠지만 출렁이는 것들이 하나의 평가 기준이 돼가지고 그 출렁이는 거를 막기 위해서 속도 조절 패턴을 쓰려고 할 겁니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한쪽으로 막 계속 쏠려서 이런 게 아니라 쏠리면 다시 조절하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Y 이꼴 X 이런 그래프는 없어요. 그렇게 다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변동성은 조금 높겠지만 결국에는 길게 봐서는 완만한 N강세 여기다 무게를 두는 게 맞지 않겠나? 예, 그렇게 정리해드립니다. 단장님, 네. 저희 이제 위안화 쪽도 좀 보고 싶은데 앞서서 이제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었는데요. 위안화가 달러당 7.3 위안에서 7.0 위안까지 환율이 하락하고 위안화가 강세를 나타내는데 이게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로 나타난 달러 약세 때문인지 아니면 현재 최근 중국 증시로 몰리는 이 한머니 때문인지 궁금하다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예, 둘 다죠. 둘 다. 둘 다죠. 이게 예. 왜냐하면 7.3이었는데 미국에서 50bp 인하해주면서 환율이 확 내려오면서 7.1 정도까지 내리꽂혔어요. 7.12, 7.11 요 정도까지 내리꽂혔는데 그 다음에는 마지막까지 이제 밑바닥으로 해서 7 밑으로 잠깐 눌렀거든요. 장중에. 네. 7 밑으로 누를 때는 결국에는 중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중국 얘기를 좀 해드리면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14년도 하반기였거든요. 그때 중국 경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시진핑이 2013년에 들어와요. 네네. 그래서 중국몽을 얘기하면서 2014년도에 위안화 절상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위안화 절상과 함께 금리 인하를 해요. 그래서 중국이 내수 성장을 강하게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중국의 금리하고 지준율을 6차례를 연속으로 인하해요. 꽤 큰 거거든요. 시장의 기대를 비트해버려요. 시장의 기대보다 강한 부양책을 썼어요. 이게 1번. 두 번째는 각종 증권, 주식 관련 규제 같은 걸 다 풀어줘요. 그래서 그때 저기 꼬마애들도, 애기들도 증권 계좌를 만들 수 있게 해줘가지고요. 네. 그때 무슨 소문이 있었냐면은 2살짜리가 주식 투자한다. 2살짜리가 중국에서? 주식 투자한다는 얘기가 베이비가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비슷한데요, 느낌이. 그렇죠. 이제 그런 걸 풀어준 거죠. 그래서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세게 재정 정책이 나와요.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 그때 이제 활용점정이 2014년도 11월이었을 거예요. 후광풍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 후광풍은 뭐냐면은 중국 주식 투자를 갖다가 해외에 열어주는 겁니다. 슬쩍. 홍콩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해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시장의 기대보다 강한 통화 정책, 시장의 기대를 넘는 재정 정책, 마지막으로 금융시장 개방. 네.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았죠. 그게 중국 증시에 2015년 상반기 기록적인 버블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제 기억에 그때 2,000포인트 조금 초반이었는데 불과 6개월, 7개월 만에 네. 5,130? 맞아요. 5,200? 그 정도까지 뛰었어요. 상해 종합이 15년도 6월 달에. 그래서 6월 18일인가 고점이었는데 그때부터 깨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10년간 누워있는 겁니다. 때까지 내려온 예. 거죠. 네. 예, 지금 10년간 누워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에서는 여태까지 부양책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계속 있었는데 부양책을 써봐야 그냥 소소한 부양책이죠. 네.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양책. 너무 힘드니까 툭. 네. 너무 힘드니까 툭. 요렇게 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중국 당국이 죽는 것만 막아주려고 하는 건 연명을 해주는 거지 무언가 살리려는 느낌은 아니었다는 거죠. 네.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컸던 건데 저는 이제 저기 한 2주 전인가 3주 전쯤에 옛날에 지난번 인민은행 총재 이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중요한 분기점이었다고 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국 경제 디플레이션 부채 위기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보통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면 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금리 인하를 하면 돈값이 싸지니까 대출받기 부담이 줄어들죠. 그럼 대출을 받아서 소비를 하거나 투자를 늘려요. 그러면 대출받아 투자 늘리니까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설비 투자 늘어 공장이 늘어나니까요. 그렇게 해서 경기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금리 인하의 효과는 대출을 늘려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요. 90년대 초반에 버블이 붕괴됐잖아요. 워낙에 빚이 컸고 집값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다 디폴트를 선언했냐 그게 아니라 금리를 제로까지 낮춰줬거든요. 그럼 제로까지 낮춰줬더니 오케이 그럼 버티자. 그래서 월급 받아가지고 이자를 안 내잖아요. 남는 돈으로 원금을 계속 상환했어요. 그럼 금리가 낮아졌는데 빚을 내는 게 아니라 빚을 줄이죠. 어려운 말로 디레버리징이라고 해요. 그게 그 대차대조표 불황. 그렇죠. 맞죠. 그게 대차대조표 불황이죠. 리차드 쿠가 얘기한 거죠. 네네. 그 대차대조표 불황에 들어가게 되면은 장기 침체가 와요.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게 무조건 경기를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네. 그게 반대로 도니까 다들 놀란 거죠. 이게 뭐지? 그래서 대차대조표 불황으로 장기 침체가 온 거예요. 근데 최근에 중국을 보면 금리 인하 2년간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대출을 갚아요. 부동산 담보대출을. 왜냐하면 부동산 담보대출이 고정금리가 있는데 얘네들은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높은 금리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도 만약에 금리가 낮아졌는데 집값이 좋아지면 집값이 올라갈 거란 기대가 있으면 이거 다시 낮은 금리로 바꿔버린다거나 어쨌든 버티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집값이 올라갈 거란 기대가 있으니까. 근데 집값이 올라갈 거란 기대가 없어요 이제. 아 이거 확실히 죽이려는구나. 이거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죠. 그럼 어떻게 움직이냐면 대출 갚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을 지금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계속 상환하고 있거든요. 그럼 금리가 낮아지는데 대출을 상환하죠. 디레버리징이죠. 그걸 보면서 이강이 얘기한 거죠. 이강 총재가, 전 총재가. 이거 디플레이션 부채 시그널이라고. 그럼 이거 잘못 걸리면 대차대조표 불황 걸려요. 그렇죠. 그러면 20년 누워있거든요. 그러면 무서운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영화 제목으로 따지면 악마를 보았다 뭐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방향을 바꿔야죠. 그래서 저기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그 무뚝뚝하신 분들이 딱 이렇게 한 줄 올려놓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인민은행 홈피에다가 이만큼 올려요. 야 그럼 지준율 내렸대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되게 친절하게 기자회견하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뭐냐면 부양책이 나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부양책이 나올 때 시장이 어느 정도의 부양책을 기대했는지 그리고 그 부양책 시장의 기대치를 얼마나만큼 비트했는지 시장의 기대치보다 세면 그 부양책의 효과가 나와요. 그리고 부양책보다 센 거, 기대보다 센 부양책을 계속 쓰잖아요. 그럼 그제서야 그 꿈쩍 안 했던 시장이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2012년도에 보시잖아요. 아베가 등장하기 직전에 일본 엔화가요. 슈퍼행고였어요. 일본은 디플레이션 때문에 끝났다고 했거든요. 지진 때문에. 이거는 답이 없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미 일본은 양적 완화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시라카와라고 해서 일본은행 총재가 이미 양적 완화를 옛날부터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월 500원에 뭐 5천억엔 이런 식으로 이제 양적 완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어요. 왜? 네. 시장이 기대하는 그대로요. 뭐 저거밖에 없구만. 근데 아베가 등장한 거죠. 아베가 등장해서 얘기를 한 게 뭐라고 하냐면 저런 식으로 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 그러면 의미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오케이 우리의 목표가 뭐냐. 물가가 2%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물가가 2%로 올라오는 그날까지 엔화를 찍겠다. 이렇게 목표를 선언하고 중앙은행 총재한테 얘기해요. 그렇게 선언하지 말고 그 앞에다 2년을 붙이래요. 2년 내에 2%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돈을 풀겠다고. 그걸 투투라고 해요. 그러면 앞에서 옛날에 했던 것처럼 5천억엔씩 풀겠습니다 이거 하고 투투로 가는 거 하고 느낌이 다르죠. 그게 엔화를 반대로 꺾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달러당 73엔이었던 엔화가 얼마 전에 162엔 받잖아요. 그게 아베노믹스였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중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중국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한 이유는요. 무엇보다 핵심은
시장이 중국의 정책이 그동안 중국이 보여왔었던 스탠스하고는 180도 달라진 거로 뭔가 좀 달라진 거 아니야라는 기대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만한 그 정도의 정책을 쓴 거고요. 얼마 전에는 시진핑이 또 등장해가지고 재정정책 지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이제 여기서 2014년도 그림처럼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시그널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치 2014년 뭐 그 정도의 버블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시장이 한 번 정도는 중국 증시나 아니면 중국 경제가 바닥 모멘텀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죠. 그러면 그게 뭐 효과가 있는지는 뭘로 알 수 있냐? 환율을 보시면 되는데 보통 돈을 풀면 인민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지준율을 낮추고 돈을 풀어주면 위안화의 공급이 늘잖아요. 네. 그럼 위안화의 공급이 늘어나면 위안화가 약세를 보여야지 상식이지 해야지. 않습니까? 상식은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위안화 약세를 만들었는데 금리는 낮아졌지만 그게 중국의 성장을 세게 부양을 하면 죽을 줄 알았던 중국의 성장을 세게 부양을 하면 강세. 위안화 강세 전환될 수 있죠. 위안화 강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 주셨던 게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영향을 준 건가요? 아니면 강력한 부양책이 영향을 준 건가요? 둘 다. 둘 다. 한번 금리 인하로 내리찍고 금리 인하가 되니까 옳거니 이제 우리도 부양책을 써도 되겠어. 왜냐하면 이쪽이 부양책을 써서 힘이 셀 때 이쪽이 부양책을 써가지고 무언가 성장을 만들어내는데 반대편의 성장이 더 세. 그럼 이쪽으로 돈이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의 성장이 둔화될 때 이쪽이 부양책을 써서 성장이 세게 나오면 돈이 들어올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위안화 절상을 세게 만들 수 있죠. 네. 그래서 약간 50bp가 인하된 상태에서 여기서 때리잖아요. 네. 세게. 약간 국제 공조의 어떤 시그널도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레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이런 상황에 끼어 있는 우리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애 결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요. 예. 저희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서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까지 함께 좀 여쭤볼까요? 네. 이게 되게 짧은 시간에. 근데 이제 이게 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네.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달 금통위 때, 그 8월달 금통위 때 네. 거의 대부분 다 얘기를 해줬어요. 성장이나 물가를 봐서는 금리 인하가 어색하지 않다. 플러스 미국의 금리가 인하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네. 우리도 금리 인하할 때 부담이 없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결국에는 가계부채의 증가와 그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급등?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잖아요. 이게 결국에 핵심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인데요.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뜨거워요. 그러면은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3.5%의 금리로는 잡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근데 실물 경제는 차갑게 식어 있거든요. 네. 그럼 실물 경제를 바라보면 금리를 내려야 돼요. 그럼 하나는 고민을 하는 거죠. 수도권 부동산을 보면서 올릴까? 아니면 실물 경제를 보면서 내릴까? 이게 고민이거든요. 네. 뭐 수도권 부동산은 우리나라의 수도권만이냐? 전국을 보면서 내려야지. 이게 대승론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국을 보면서 내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도권 부동산은 3.5에서도 가뿐한데 내려주면 생큐죠. 올라가죠. 그럼 더 올라갈 수 있죠. 근데 더 올라갈 때 문제는 이게 수도권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체로 만약 옮겨붙게 되면 주거비가 올라가게 되죠. 네.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는 이자 부담을 줄여서 소비를 자극하고자 함에 있어요. 주거비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 아낀 걸 다 주거비로 썬크를 시켜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금리 인하의 효과가 희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입장에서도 공감은 돼요. 지금 현재 너무 가계부채가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했었을 때 주택 시장이 좀 묶이는 걸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정부한테 SOS는 친 거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를 했잖아요. 네. 그럼 대출 규제를 하는 순간 결국에는 결국에는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묶어놓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확실히 안정된 걸 확인하면 한은도 기준금리 인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10월, 11월 중에는 한은도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하고 정책 공조는 분명히 나타날 것 같아요. 한은도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가계부채 부담이 큰 편이거든요. 네. 그럼 기준금리 인하를 해도 그 속도가 빠르지가 못해요. 그리고 그 정도가 깊지가 못해요. 그래서 앞에 뭔 말씀드렸냐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효과가 미국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느리고 그 폭도 얇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미국하고의 금리 차가 좀 줄어드는 모멘텀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환율의 펀더멘탈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프레임워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 쪽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 저는 뭐 맨날 나와서 뻔한 얘기 한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좀 이제 요 관점을 조금 다르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 질문해 주시는 게 그 외화 투자에 대한 질문이나 금 투자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금은 지금 사상 최고치인데 지금 사야 되나요? 네. 모르죠. 그걸 알면 제가. 근데 이제 저는 네. 여태까지 계속 금을 이게 추천해드렸는데 내일부터 오르니까 사십시오라고 추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언제 오를지 모르지만 담아두시면 좋습니다라는 컨셉으로 들어갔는데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첫 번째 지금 예측하기가 되게 불안한 이유가 일단 중동 어떻게 될지 모르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우리만 불안한 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도 헤지펀드 같은 경우도 중동 리스크는 부담스러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지를 하려면 결국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이 필요하거든요. 혹자는 비트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코인을 잘 몰라서 그건 답을 못 드릴 것 같고 금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강해요. 그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져도 이상하지가 않다 그러면 우리가 포트에다가 금을 좀 담아놓는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네. 두 번째는요. 금을 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달러가 약세로 가요. 그 달러의 약세, 글로벌 달러의 약세를 제일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게 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거나 글로벌 달러 약세라는 시나리오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면 내 포트폴리오에다가 여태까지 담지 않았었던 금을 일부 정도 담아놓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난 꽤 오랜 기간 동안 미국 성장 일변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포트폴리오가 미국 쪽이라든지 성장이 강하게 나왔었던 지역 쪽에 쏠리는 경향이 되게 컸을 거예요. 오히려 이제 우리는 그래서 그 반대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대체 자산들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 포트폴리오에다가 조금씩 끼워나가는 전략들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운용의 관점에서 보셔야 되지 어떤 자산 올라요. 뭘 사면 내일 올라. 이제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네. 그럼 뭐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비코디오로 주요국 환율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화할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됐고요. 지금까지 오건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